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동청입니다. 자, 드라마 마우스를 보면은 굉장히 정성 들여 만든 드라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못난이 오뚜기님께서 미드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디테일한 설정에 엄청 공을 들이고 첫 회부터 이런 설정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시청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느껴지지요. 이런 것들이 미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전두엽 이식이 줄거리 전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설정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갑자기 장르가 스릴러에서 SF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사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성유한이 대낮에 한가하게 돌아다니면서 살인 행각을 벌인다는 이런 점입니다. 이렇게 여유 있고 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할 수 드라마를 시청하신 분들 중에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욘디 게시판에 남겨주신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7문 7답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가끔 제가 사이코패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 같은 것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지요. 진짜 사이코패스는 오히려 선생님, 제가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담담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사이코패스를 유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느냐? 사이코패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유전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우스에 나오는 것처럼 진단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두엽이나 변연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런 영상학적인 소견 역시 진단을 위해서 사용되기에는 부족합니다. 결국 유전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사이코패스를 진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사이코패스란 정신과적으로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SM-5라고 정신과 질환을 진단하는 기준을 모아놓은 매뉴얼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요, 공감 능력의 결여,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죄책감의 결여,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사이코패스 테스트도 이런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개별 항목들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사이코패스인 것과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가진 것은 구분해서 얘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이코패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감을 하지 못한다, 이것만 가지고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공감을 못하는 것이 사이코패스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는 왜 사이코패스가 되는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제임스 펠런이라는 신경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을 예로 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임스 펠런 박사는 자신이 진행하는 연구에 스스로 이제 피험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전적으로 뇌 영상학적으로 본인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이런 결과에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제임스 펠런 박사는 자신이 정말로 그런 사이코패스가 하는 행동들을 하는지 가족들에게 물어보았고요. 놀랍게도 가족들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로부터 자기 친척 중에 아주 유명한 살인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자신의 가게에 살인자가 무려 16명이나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자신이 이런 유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랍게 느껴졌는데요. 펠런 박사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유전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이코패스의 유전적 형질을 타고났음에도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면 예정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고요. 둘째는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인내심. 셋째는 스스로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자존감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인 활동입니다. 미드 덱스터를 보면 연쇄살인범을 처단하는 연쇄살인범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emptiness, 공허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자신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사회성 인격 장애에서는 보상 기전을 담당하는 회로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는 같은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도 만족감을 더 적게 느낀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자극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에게는 공감이나 슬픔과 같은 그런 감정은 아예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편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힘들고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지는 못하지요. 감히 내 새끼를 죽여. 네, 그 안재욱이 사피인데 자식 낳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안재욱 씨가 연기한 한서준이 자식을 원하는 건 부성애하고는 좀 종류가 다르지 않을까. 자식을 자신의 분신 내지는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이런 자기애적 만족을 추구하는 동기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극중 설정이긴 하지만 아들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아들의 뇌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자신의 손으로 하기는 힘들었겠죠. 자,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들이 공감을 하지는 못하지만 공감하는 척 흉내내는 것은 굉장히 잘합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교적이고 매력적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고 사기 같은 걸 굉장히 잘 치고 남을 이용을 잘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사이코패스 정의상 사이코패스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반성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치료가 되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껴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문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려면 이런 행동은 나쁜 거야가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면 너가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임스 펠런 박사의 경우처럼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이 성인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크게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환경과 교육을 통해 공감 능력이 결여와 같은 결핍된 부분이 채워진다기보다는 결핍된 부분을 안고 계속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사이코패스의 현실적인 치료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이코패스가 자신의 존재를 저주할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불편해하기는 하지만 도덕적인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 제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경감님의 인터뷰를 보면 연쇄살인범들은 보통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마인드헌터라는 미드를 보면 FBI 내에서 연쇄살인범 수사를 전담하는 행동분석팀의 초창기 설립 과정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연쇄살인범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A killer who can't stop talking, it's a gift. A gift, huh?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연쇄살인범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FBI 요원들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자신의 정서적 결핍이나 이상 행동을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괴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
빌었잖아. 그런데 넌 내 기도를 철저히 외면했어. 그러면서 네 따위가 무슨 신이야. 이제부터 내가 신이야.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신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자기애적인 과시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연쇄살인범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그런 설명을 할 때 언론이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하는 말은 너무 고지고대로 좀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 아니요. 그날 뭐 본 거 없어? 네. 못 봤어요. 아무것도. 거짓말 탐지기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 땀을 흘린다거나 혈압이나 심박수가 증가한다거나 이런 신체 변화를 감지해서 거짓말 여부를 판독하는 그런 장비이지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말씀드렸듯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긴장할 때 동반되는 신체 변화 역시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사회가 진화하면서 생겨난 돌연변이 유전자입니다. 진화라는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적자생존의 법칙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사이코패스가 가지는 여러 가지 성격적인 특징들이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될까요? 심리학자 케빈 더튼은 사이코패스의 비율이 높은 10가지 직업을 선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CEO, 법률가, 방송 매체 종사자, 영업사원, 외과의사, 언론인, 경찰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걸 보면 사이코패스 특성을 가진 것이 적응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거짓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잘 이용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할 때가 분명히 있지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사이코패스로 의심되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코패스가 가진 특성들이 꼭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감정의 결여가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의사보다 환자를 더 잘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사이코패스가 가진 이런 장점은 현대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수렵 채집 사회에서 살아가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사이코패스가 가지는 그런 폭력성이 사냥을 할 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했을 거고요. 따라서 사이코패스가 현대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그런 인간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드라마 마우스와 사이코패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이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질문들을 고르는 게 좀 어려웠었고요. 제 질문이 충분한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마우스의 남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